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친 놈이에요. 눈이 있어도 태산을 못 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 남편 이성찬은 뼛속까지 허영으로 가득 찬 남자다. 그의 인생 신조는 간단했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명리의 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깨라도 밟고서라도 필사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 하는 성구청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은 그의 눈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번듯하며 남들에게 자랑하기 딱 좋은 빈생의 장신구였다. 하지만 그 장신구에게는 그가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오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그날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녁밥 짓는 고소한 냄새도 그의 몸에서 나는 값싼 향수 냄새도 아니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시큼한 악취와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인 냄새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이힐을 벗었다. 현관 옆에 놓인 금방이라도 터질 듯 가득 찬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에 찢어진 틈새로 익숙한 암적색의 무언가가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다가가 몸을 옮기고 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헤집었다. 아니나 다를까? 맨 위에는 오늘 오후에 어머니가 막 가져다 주신 반찬통 몇 개가 처박혀 있었다. 반찬통 뚜껑은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져 있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멸치볶음, 소고기, 장조림, 깻잎, 장아찌는 썩은 채소 쪼가리와 기름대 모든 배달 음식 포장재와 뒤엉켜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매실청병은 한쪽에 금미가 진갈색 끈적한 액체가 사방에 흘러내려 있었다. 나의 어머니, 평생을 생활과 싸워온 여자. 그녀는 늘 낡고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밀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폐지와 플라스틱 병을 주우셨다. 늘 허리를 굽히고 다녀 등은 미세하게 굽었고 손은 폐지에 베었다. 아무 낡은 상처들로 가득했다. 바로 그런 손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내 딸 먹일 멸치의 내장을 하나하나 발라내고 아끼고 아껴 산 소고기를 작은 부엌에서 오후 내내 푹 고아냈을 것이다. 오직 빌딩 숲에서 일하는 딸이 집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런데 지금 그 무거운 마음이 내 남편 이성찬의 손에 의해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왔어. 그가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몸에는 빳빳하게 다린 셔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긴 채였다. 그가 쓰레기 봉투 앞에 쪼그려 앉은 나를 보더니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늘 그랬듯 오만한 표정으로 감춰버렸다. 성찬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 보니까 오후 내내 밖에 있었잖아. 날도 더운데 상했을까 봐 내가 대신 버려졌지. 장모님도 참 뭘 보내시려면 좀 좋은 통에 담아주시지. 이런 낡은 반찬통 세균 많은 거 몰라? 세균 허두음이 나왔다. 그는 모르는 걸까? 이 반찬통들이 내가 쓰다 낡아서 버리려던 걸 어머니가 아깝다며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 모아두셨다는 걸 오후에 막 가져오신 건데 어떻게 상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 보았다. 당신 뚜껑 열어보지도 않았지? 얘야 하는 썽.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그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다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오늘 회사 회식하는데 부장님이랑 차장님이 나더러 아내 잘 얻었다고 내가 참하고 단정하다고 칭찬하시더라. 이런 격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 집 수준 낮아지는 거 난 싫다고. 알겠어. 경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우리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이 당신 눈에는 유격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뭔데?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턱을 지켜들었다. 김 과장님 좀 봐. 장인 어른이 대학교라 맨날 고급 수입인 선물하시잖아. 근데 우리 집은 장모님이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가까우로 삼키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었다. 됐다. 말이 안 통하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 좀 보내지 말라고 해.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그가 방으로 돌아서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늘 낮 구청 창가에서 봤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그 낡은 손수레를 끌고 와 묵직한 천 가방을 경비실에 조심스럽게 맡기고는 멀리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드시던 모습.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그 미소. 행여나 공무원 딸에게 폐가 될까 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시던 그 모습. 그런데 그녀의 사위는 우리 집이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 덕에 겨우 서울에 발붙인 그 남자는 장모의 마음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다. 나는 그가 버린 반찬통을 하나하나 주워 깨끗이 씻었다.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반년 이성찬은 자신만의 사교기의 꿈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는 최근 박유진이라는 여자에게 빠져 있었다. 그가 말하길 자기가 다니는 병원 원장의 친족하라고 했다. 은성아, 너는 몰라. 유진이는 그냥 그런 애가 아니야. 이는 내 앞에서 몇 번이고 그 이름을 꺼내며 과시와 동경이 뒤섞인 말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랐고 피아노도 수준급이야. 삼촌인 우리 원장님이 친딸처럼 아낀다고. 내가 유진이랑 좀 가깝게 지내면 내 앞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그때는 그냥 우스웠다. 평범한 방사선사인 그를 원장의 친조카가 대체 왜 특별하게 봐주겠는가? 그날 밤 그가 손을 비비며 비굴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기 은성아, 상의할 게 있는데 말해. 나는 다음날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유진이네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겼나 봐. 어머니가. 그러니까 원장님 형수님이 실수로 뭐 좀 안 좋은 일에 엮여서 도박빚을 좀 졌대. 금액은 크지 않아. 딱 500만 원. 우리가 일단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거 진짜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나중에 내가 원장님이랑 더 가까워지면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500만 원 내가 반년 가까이 야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나는 영악함과 계산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역겨움을 느꼈다.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 만든 반찬은 무시하면서 실체도 없는 투자 기회를 위해 몇 번 보지도 않은 여자를 위해 저렇게 큰 돈을 망설임 없이 내놓으려 하다니. 나 돈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돈이 없어? 내 월급은 내가 계속 모았잖아. 그가 조급해졌다. 한은성, 너 제발 미래를 좀 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넌 맨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이랑 폐지 줍는데 엄마만 끌어안고 있으니 우리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내 돈은 우리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장모님 노후. 그분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쓴다고?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다. 그 말은 내 심장에 바늘처럼 박혔다. 그리고 당신이 있잖아. 공무원 딸인 당신이 설마 어머니 한 분 못 모시겠어?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다. 결국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막고 싶은 아주 약간의 미련 때문에 나는 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그가 즉시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박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결혼이 깨져버린 매실청 병처럼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낙타의 등을 불러들인 마지막 지푸라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길고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한 번 끊었지만 또다시 울렸다. 나는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로 뒤틀린 이성찬의 목소리가 고함처럼 터져나왔다. 한은성, 너 지금 당장 내 엄마 우리 병원 앞에서 섞어지게 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뭐라고? 지금 시침이 뗄 셈이야. 그는 거의 포효하고 있었다. 오늘 원장님이랑 귀한 손님들 모시고 병원 시찰하는데 정문 나서자마자 봤다고. 내 엄마 그날가 빠진 손수레 끌고 병원 앞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더라.
모든 사람이 다 봤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근거리는지 알아? 방사선과의 선생장모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나더러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웅장하고 화려한 병원 건물 앞에서 자고 깡마른 나의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에서 돈이 될 만한 병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사위는 하얀 가운을 입고 빼입은 사람들 틈에 섞여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그냥 돈 좀 더 모으려고.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딴 거 내 알바 아니야? 이성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혐오분이었다. 1시간 줄게. 당장 사라지게 해. 그리고 오늘부터 내 엄마랑 연 끊어. 나 이성찬 폐지 줍는 장모 따위 없어. 만약 못하겠으면 우리 이혼해. 내가 선택해.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준 채 텅 빈 복도에서 있었다. 창밖의 햇살은 분명 따뜻한데 나는 마치 얼음굴에 빠진 것 같았다. 연을 끊어라. 이혼 그는 나에게 나의 유일한 가족과의 이미 너덜너덜해진 결혼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지치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 내가 제대로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내가 그 소위 가정이라는 곳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온기와 존중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이 남자를 위해 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무시와 경멸을 참아냈다. 이 가정을 위해 나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고 그가 친구들을 불러들일 때면 한여처럼 시중을 들었다. 그의 가소로운 자존심을 위해 나는 몇 번이고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내 인내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나의 양보는 그의 오만함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뿐이다. 내 머릿속에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바라보시던 사랑 가득한 눈빛이 밖에서 너무 아끼지 마라 하시며 몰래 쥐어주시던 용돈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반찬을 버리던 이성찬의 혐오스러운 표정이 다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게 돈을 요구하던 그 얼굴이 방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견을 끊어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오랫동안 혼돈에 빠져있던 내 머릿속을 갈랐다. 이제 됐다. 정말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아마 내가 항복하리라 생각했겠지? 왜? 생각 정리됐어. 그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성찬 씨, 우리 이혼해요. 전화의 너머로 길고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의 냉소가 들려왔다. 좋아하는 성. 그 말 내가 한 거다. 후회하지나 막 후회. 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벽에 기대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뱉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피로가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한 점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숨막히는 깊은 바닷속에 갇혔다가 겨우 밧줄을 끊고 수면 위로 떠오른 기분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이번에는 그 온기가 느껴졌다. 그래, 이성찬,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내가 이혼에 동의하자 이성찬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서둘렀다. 우리 사이에는 재산 분할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지금 사는 이 일산의 아파트는 전세였고 보증금 2억 원은 어머니가 시골의 낡은 집터를 파시고 평생 모은 돈을 보태 마련해 주신 것이었다. 이성찬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분할할 권리도 없었다. 가구와 가전은 값나가는 것들이 아니었고 그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너 가져라며 손을 휘저었다.
어차피 나도 이제 쓸모없어. 그는 자신의 몇 안 되는 명품 옷들을 챙기며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찾아봤다. 유진이네 집은 강남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야. 이런 고물들 내 눈에 차지도 않아. 그의 얼굴에는 상류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허황된 광채가 넘실거렸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장의 사위가 되어 병원에서 승승장구하고 외제차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공무원 아내와 폐지 줍는 장모가 안겨준 치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래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심지어 전화로 친구들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얘야 말도 마라. 드디어 해방이다. 너희는 발목 잡는 집안이 어떤 건지 모르지? 새로 만나는 사람. 허허, 삼촌이 세란 병원 원장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묵묵히 들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희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계획대로 내 짐을 쌌다. 내 책, 내 옷, 내 사진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대 나의 안식처였더니 집은 이제 차가운 벽과 숨막히는 기억들만 남았다. 이성찬은 금방 집을 나가 그가 말하던 박유진의 호화로운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그가 떠나는 날 그는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내게는 그것이 해방이었다. 이혼 서류 처리는 신속했다. 다툼도 실랑이도 없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처럼 무덤덤하게 서류에 각자의 이름을 적었다. 부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파랗게 보였다. 나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박유진의 정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정보화 시대에 누군가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신용카드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박유진의 신용기록을 살짝 조회해봤다. 결과는 내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박유진은 무슨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원장의 먼 친척 중에서도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고 부모님은 오래전 지방에서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녀 자신은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제2금융권 대출도 기록까지 열어 있는 상태였다. 그녀가 말하던 호화로운 오피스텔은 월세였고 그마저도 보증금이 바닥나기 직전이었다. 그녀 어머니의 소액 도박 빚은 및 빠진 독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기생덩굴처럼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권목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전남편 이성찬. 허영심의 눈이 먼 그 바보는 자신이 겁목을 껴안았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빨릴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 정보들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인과응보란 발효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이성찬이 제 손으로 심은 쓴 열매가 익어 떨어질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삶이 평온하게 흘러가리라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 고요를 깨뜨렸다. 한은성 씨 되십니까? 여기는 미래부동산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백석동 아파트 관련해서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계획이 생기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각하실 예정이라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재계약 불가, 건물 전체를 매각,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나는 여기서 3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안에 나가라니. 서울 같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다시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처음에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당황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었다. 당장 집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내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성찬의 귀에 들어갔다. 말이 많은 이웃이었는지 부동산 중개인이 흘렸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내가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성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에는 고소하다는 듯한 비아냥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하는 성 너 집주인한테 쫓겨났다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듣골이 참 우습게 됐네. 그는 역겨운 말투로 계속했다. 우리 이씨 집안에서 나가니까 별 볼 일 없지? 어때? 이제 후회 좀 돼. 한 달 안에 살 곳은 찾을 수 있겠어?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보증금은 감당이 되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왜 상관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던 사이인데. 그는 가식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걱정 마을. 내가 오늘 내 짐 싹 다 빼줄게. 괜히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아, 맞다. 유진이도 같이 갈 거야. 너한테도 진짜 상류사회가 뭔지 구경시켜줘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내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이 정 안 되면 그냥 시골로 내려가. 내 엄마 거기서 폐지 죽시잖아. 모녀가 딱 좋은 친구가 되겠네. 하하하. 그의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헤집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골로 내려가라고 폐지를 주우라고. 이성찬 당신은 정말 당신이 나와 우리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좋다. 오고 싶다면 와라. 어떤 것들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테니. 이삿날은 잔뜩 흐린 토요일이었다. 공기 중에는 비가 올 듯한 습기가 가득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남은 자질구레한 짐들을 싸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돕기 위해 오셨다. 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 색이 바랜 헌옷을 입고 머리에는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쓴 채 싼 상자들을 묵묵히 테이프로 봉하고 그 위에 주방 용품책 같은 글씨를 매직으로 써주셨다. 주름진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자 가슴속에서 시큰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난 몇 년간 이성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감히 내가 일하는 구청에 오시게 한 적도 없었고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입을 뗀 적도 없었다. 나는 파렴치한 죄인처럼 어머니가 피담으로 바꿔주신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도 어머니의 존재가 나의 그 허위적인 번듯함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셨다. 눈빛에는 자로움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뭐가 미안해?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마음을 다 읽으신 듯 거친 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은성아, 엄마는 내 속앓이 다 알아.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우리 잘 살면 돼. 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내 마음속의 그늘을 순식간에 걷어냈다. 그렇다. 다 지난 일이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당당하게 살 것이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급하며 짜증이 가득 담긴 소리였다. 이성찬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껏 멋을 낸 이성찬과 박유진이 서 있었다. 이성찬은 명품 캐주얼 옷을 입고 손목에는 새로 산뜻한 꽤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박유진은 정교한 화장을 하고 짝퉁 명품 가방을 든 채 턱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뜯어보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며 숨김없는 경멸을 드러냈다. 어이구, 아직도 짐 다 못 쌌어. 이성찬의 시선이 나를 넘어 집안에 쌓인 상자들을 보고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동작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하긴 혼자서는 힘들겠지? 그의 시선이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순간 차갑고 혐오스러운 빛으로 변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조차 없이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박유진을 끌어당겨 옆으로 비켜섰다. 박유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성찬 오빠,
여기가 오빠가 전에 살던 곳이야. 되게 좁다. 그리고 냄새가 좀 이상해. 할 수 없지? 예전엔 형편이 이랬으니까 이성찬은 즉시 다정하고 세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달랬다. 이젠 아닐 거야. 우리 유진이 집이야말로 진짜 대저택이지. 그들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 나는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몸을 비키며 차갑게 말했다. 내 짐은 침실에 있어? 직접 가져가. 다 챙겼으면 빨리 가고. 이성찬은 의기양하게 웃으며 박유진의 허리를 감싸고 거들먹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닫고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먼저 내려가 계세요. 저 상자들 좀 정리하고 계시면 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늘 들고 다니시던 색이 바랜 파란색 천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다. 아래층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체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잠복한 맹수처럼 깊고 어두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려한 차체 라인, 상징적인 환의 여신상 엠블럼, 그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은 가격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성찬과 박유진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단번에 그 차를 발견했다. 이성찬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넛을 잃고 그 차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흥분이 가득했다. 와, 롤스로이스. 박유진도 과장되게 소리쳤다. 성찬 오빠, 이거 누구의 차야? 이성찬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깃을 정리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박유진에게 말했다. 누구겠어? 당연히 유진이 너희 집에서 우리 데리러 보낸 거지? 내가 원장님께 오늘 이사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거든. 봐, 원장님이 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는 허리를 꼿이 폈다. 마치 그 차가 이미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그는 심지어 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받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할 것이었다. 그가 기대에 부풀어 그 차를 향해 걸어가려 할 때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머리는 한 올해 흐트러짐 없이 빚어 넘겼으며 표정은 엄숙하고 공손했다. 이성찬의 얼굴에는 즉시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 찼다. 그는 서둘러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데리러 오신? 그러나 운전기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성찬과 박유진을 그대로 지나쳐 저 멀리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힘겹게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작고 마른 인형에게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내 어머니로부터 3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헌옷을 입고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쓴 그 노부인을 향해 깊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 자세는 극도로 겸손했다. 이어서 또렷하고 침착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호칭이 고요한 주차장을 울렸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출발하시지요.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이성찬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싸구려 섰고 가면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전만 하게 뜨고 눈앞의 이 기괴하고 황당한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박유진의 표정도 얼어붙었다. 그녀가 든 명품 가방을 준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회장님, 그 단어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이성찬의 머릿속에서 터져버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려 공손하기 짝이 없는 운전기사를 보았다가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폐지 줍는 장모를 보았다. 나의 어머니는 머리에 쓴 햇빛 가리개 모자를 벗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오랜 노동의 피로가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씻겨나가는 듯 했다. 그녀의 허리는 꿋꿋하게 펴졌고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함이나 주눅든 기색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침착하며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특유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색이 바랜 파란색 천가방에서 무언가를 느릿느릿 꺼냈다. 손수건도 잔돈도 아니었다. 묵직하고 금속 광택을 내는 열쇠 꾸러미였다. 그 아래에는 전자 출입카드도 달려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짙은 파란색 표지의 책자를 꺼냈다. 등기 권리증이었다. 그녀는 그 열쇠 꾸러미를 들고 흔들었다. 맑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역시 나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이성찬을 보며 평온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성찬 씨, 당신은 늘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입가에 옅은 비웃음인지 슬픔인지 모를 미소가 걸렸다. 이제 내가 알려주지. 이 건물 그리고 저 옆상과 거리의 절반이 내 소유다. 그녀는 손에 든 등기 권리증을 들어 보였다. 마치 아주 평범한 물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빨리 팔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그녀의 시선이 순식간에 피기를 잃은 이성찬의 얼굴에서 내게로 옮겨왔다. 눈빛은 다시 부드럽고 단호해졌다. 이곳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 내 유일한 딸에게 줄 생각이다. 예전에 볼 기회가 없었던 세상을 보게 하고 딸이 정말로 살고 싶었던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차가운 칼날처럼 다시 이성찬을 향했다. 그러니 당신들은 당장 즉시 내 소유지에서 나가 주길 바랍니다. 내가 신분을 숨기고 산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성찬의 이미 무너져 내린 신경을 망치처럼 두드렸다. 그저 사람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나도 진흙탕에서 기어나온 사람이니 내가 걸어온 길을 잊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 딸이 평생을 맡긴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신분이나 재산 같은 것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내 딸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어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아니었군. 이성찬의 몸이 휘청거렸다. 마치 온몸의 뼈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수많은 장면들이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버렸던 격 떨어지는 반찬들. 500만 원 때문에 가짜 재벌 행세를 하던 여자에게 아첨하던 모습. 전화로 장모에게 썩어지라고 소리치던 순간 나를 향해 시골 가서 폐지나 주우라고 비웃던 기억까지 알고 보니 그가 제 손으로 버린 것은 몇 개의 값싼 반찬이 아니라 금광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가 평생 닿을 수조차 없는 로마였다. 이 깨달음은 벌컥해 달아오른 인두처럼 그의 심장을 지어버렸다. 바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위험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마침 아파트 정문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병원 동료로 보이는 몇몇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이쪽의 소란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이 선생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성찬은 그를 보자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달려가 오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말했다. 원 원장님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그렇다. 온 사람은 바로 세란병원 원장이었다. 원장은 그의 뒤에선 박유진을 힐끗 보고 다시 눈에 거슬리는 롤스로이스를 쳐다보더니 미간을 더욱 깊게 찌푸렸다. 나는 이 건물 펜트하우스에 살아. 오히려 이 선생 오늘 이사해서 약혼녀의 강남 대저택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그의 시선이 박유진에게 닿았을 때 명백한 불쾌감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아, 맞다. 원장은 무언가 생각난 듯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쪽은 박유진 양입니다. 제 먼 친척의 딸인데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죠. 요즘 밖에서 제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인데 평판이 썩 좋지 않으니 앞으로 병원에서 마주치면 다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의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평판이 썩 좋지 않으니 제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인데의 몇 마디는 마치 연이은 따귀처럼 이성찬과 박유진의 얼굴을 후려쳤다. 정교한 화장을 한 박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거짓말이 원장 본인에 의해 이렇게 공개적인 처형 방식으로 가차없이 폭로될 줄은 언제부터 모여들었는지 주위의 이웃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여자 사기꾼이었어. 내가 뭘 했어? 생긴 것부터가 부잣집 딸 같지 않더라니. 저희 선생이란 사람 진짜 불쌍하라. 제대로 속았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자업자득이지. 아까는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모든 조롱, 경멸, 고소해하는 시선들이 수많은 바늘이 되어 이성찬의 온몸을 빽빽하게 찔렀다. 그는 수박을 버리고 깨를 주었다. 아니 깨조차 죽지 못했다. 그는 독이 든 모래알을 주운 것이다. 털썩. 바로 전순간까지 의기양양하고 오만불했던 남자 이성찬이 두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원장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나의 어머니를 향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귀한 냄새가 나는 폐지상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이마가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리고 은성이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은성이를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어에 바지가랑이라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셨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것은 철저하고 차가운 무시였다. 마치 길가의 눈에 거슬리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팔을 부축했다. 나 역시 이성찬을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내 마음 또한 한없이 평온했다. 그에게 상처받았던 수많은 밤들, 그의 혐오스러운 눈빛 속에서 흘렸던 눈물, 그에게 짓밟혔던 존엄과 마음은 오늘 가장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다툼도 복수도 아닌 그가 제 손으로 직접 심은 원인으로 맺어진 결과로 김 기사님, 어머니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갑시다. 이에 회장님 기사가 공손하게 롤스로이스의 뒷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부드럽고 편안한 가죽 시트에 앉았다. 차문이 천천히 닫히며 밖에 모든 소란과 추함을 다른 세상에 가두어 버렸다. 차가 출발할 때 나는 짙은 색의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밖을 보았다. 이성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절망의 조각상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검은 점퍼를 입고 팔에 문신을 드러낸 험상구은 남자 몇 명이 본고차에서 내려 그와 픽이 없는 박유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기세로 보아 박유진이 끌어들인 사채업자들이 분명했다. 그에게 속한 새로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는 내가 3년간 살았던 이곳을 평온하게 빠져나갔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전례 없는 안도감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성아, 소식 들었어. 방사선과 이성찬.
오늘 병원 로비에서 웬 사기꾼 여자 문제로 원장님한테 되들다가 완전 난리가 났어. 지금 병원에 소문 쫙 퍼졌어. 속물처럼 높은 자리 엿보다가 제대로 망신당했다고 결국 직위 해제됐대. 완전 샘통이야. 나는 문자를 보고 평온하게 삭제했다. 차는 광화문으로 향하는 차선에 합류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거리,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이 보였다. 내가 살았던 아파트 건물이 100m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지다.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구름을 뚫고 햇살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나는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고개를 돌려 곁에 계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도 나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다.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이성차는 없을 것이다. 숨막히는 억울함도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내 세상에는 상쾌한 행복과 끝없이 찬란한 자유만이 존재할